네, 북한이 오는 26일 남북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지 약 2달 만에 북한이 반응을 보인 셈인데요. 네, 문관현 연합뉴스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북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마침내 우리 측의 당국 회담 실무 접촉 제안에 대해서 답을 보내왔는데요. 먼저 북한의 보도 내용부터 보시고 대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저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북남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판문점을 통해서 남조선 통일부에 보냈습니다. 네, 이 북한이 답을 주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점에 북한이 답을 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지난 8월 25일 날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측에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형태의 당국자 접촉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 또는 평양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갖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요. 예. 우리 측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9월 달에 2번, 10월 달에 1번, 무려 이제 3차례나 북측에 이 당국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에서는 우리 측에서 가장 먼저 제의를 했던 게 이제 9월 21일인데요. 이틀 만에 남측 정부가 현재 대북전단 살포나 또는 여러 가지 한미연합훈련 또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런 논의 등으로 인해서 네. 현재 남북관계를 갖다가 앞장서서 지금 현재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당국회담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3차례나 북한에서는 이 당국회담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어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제 북측에서 드디어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예. 북측에서는 방금 이승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달 가까이 침묵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첫 번째 내세웠던 표면적인 이유,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태도가 문제를 삼았었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것이 있다면은 북한의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북한은 미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결코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이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남과의 대화의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아울러서 현재 유엔에서는 현재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또는 이제 안보리까지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북한 인권을 놓고 결국은 국제사회가 또다시 이제 북한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수를 봤을 때 북한에서는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정면 승부를 해서 결국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남측과 대화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본인들도 적극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회담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실무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북측에서는 이제 전통문을 보내와서 26일 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의를 하게 이른 것입니다. 예, 지금 남북 간에 이야기해야 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각각 주력하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의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최우선 의제로 떠오를까요? 네, 그 똑같은 당국회담을 열기로 서로 합의를 했었지만 이 당국회담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남북의 입장차는 또는 시각차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 예.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2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를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봉을 정례화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은 전면 생사 확인 작업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신 교환도 통해서 비록 서로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사 확인 또는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정도는 분명히 풀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국회담 의제를 놓았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자고 북측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회담 분위기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북한의 핵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과
회담 테이블을 마련한 이상 반드시 문제를 회담 테이블 위로 꺼내놓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북한의 입장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북측에서는 현재 김정은 체제 들어서 핵과 경제 건설이라는 이 병진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는 경제 건설에 매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본 유치가 절대적인데요. 지금 현재 유엔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이 현재 채택이 된 상태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천안함 폭침 이후에 현재 5.24 조치를 통해서 북측의 여러 가지 신규 투자나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현안을 갖다가 현재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거를 풀지 않으면 북측이 원하는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통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북측이 원하는 경제 지원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네. 것은 과연 이런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당국 회담이 얼마만큼 제대로 연착륙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무 접촉 이후 당국 회담이 열린다면 올해 내년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북한 측에서는 경제개발구 또는 관광특구 같은데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는 것이 결국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고요. 일부 외신에 따르면은 이 마식령 스키장이 11월 중순에 또 개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마식령 스키장이나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연내 남북 당국 회담을 열어서 결국은 이 당국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나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군사회담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내에 당국 회담을 열자는 것이 북한 측의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측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반해서 북측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대북 정책이 계속 원칙과 또는 여러 가지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 북측에 요구하고 또 이렇게 회담을 진행시켜온 과거의 선례로 미뤄봤을 때는 서두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 측에서는 계획적으로 북측과 협상을 진행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서두르지 않을 걸로 보지만 우리 네. 정부도 만약에 이제 북측과 합의가 진행이 돼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회담 테이블에 올리려면 결국 과거 선례로 미뤄보면 추석이나 설날을 계기로 해서 결국 이산 상봉을 추진을 했다면은 또다시 내년 설날을 계기로 이산 상봉을 성사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역시도 연내 당국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일정상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북한이 통지문을 보낸 이후에 아주 신속하게 이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2달 가까이 우리 측에서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열려고 했을 때 침묵을 했지만 일단 열기로 판단을 한 이상, 결정을 한 이상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이제 북측의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전통문을 직접 보내서 여러 가지 회담 같은 거를 제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측에서 전통문을 보내자마자 곧바로 중앙통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에 생각할 수 있는 결을 주지 않고 일단은 제의를 했으면은 남측에서 받아들인다는 이런 당위적인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측에서는 호응이 올 걸로 예상을 했고 예. 예상대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으로부터 어제 제의를 받은 이후에 곧바로 26일 날 그렇다면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나서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또 화답을 했기 때문에 네. 북측과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과연 이런 그 순조로운 출발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기대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교차를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굉장히 어떤 남북이 반드시 또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남북 관계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북한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내년 5월에 36년 만에 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선 당대회가 북한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36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당 대회 같으면은 6차례 열렸고요. 예. 보통 이제 북한의 규정상 6개월 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초에 제7차 당대회를 열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당 대회 사이에
임시 전당대회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자 회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측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동당 이 당대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대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또는 이제 김정은 체제까지도 국가 전략, 비전들을 모두 다 제시를 해왔었는데 현재 김정일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6차 당 대회가 열리고 이제 36년 만에 제7차 대회가 내년 5월 초에 열리게 되는데요. 네. 90년대 후반 들어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식량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제난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당 대회를 열기에는 굉장히 국내 사정이 열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는 당 대회를 열지는 않았고요. 또 김정은 체제로 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도 당 대표자 회를 2번 열어가지고 결국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옹립하는 과정들이 일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집권 내년이면 이제 5년 차를 맞이를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이런 김정은 체제에 확실한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를 선언을 하면서 이 당대를 통해서 김정은의 나라,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에 열기로 개최를 결정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권 5년 차가 되면서 김정은이 총비서로 추대가 될지 또 북한 내각이나 헌법이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북한이라는 국가의 국가 리더십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에는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있었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위원회라는 이러한 군사 조직을 통해서 선군 정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는 이러한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제 지도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된다면은 내년 5월 초에 열릴 당 대회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보면은 이 당 대회라는 것은 중앙위원회 그리고 당 중앙 검사위원회와 사업 총화 등을 이제 분석하는 이러한 큰 작업을 이 당 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강령이나 또는 규약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수정 보충하는 작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1970년도 제5차 당시에 당 대회를 통해서 총비서로 추대가 됐었고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의 사망 3년 뒤인 97년도에 당시 이제 총비서로 추대가 됐었는데 노동당 규약에는 이러한 그 당 총비서의 추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당 대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만약에 북한에서 당 대회가 열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상이 현재는 노동당 제1비서인데요. 네. 이 제1비서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와 똑같은 총비서로 올릴 수 있다면은 이 당 대회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총비서 추대 여부는 내년 네. 5월에 계기가 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한광상이 8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부터 보시고 대답 이어가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새로 만난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됐습니다. 박봉주 동지, 김양곤 동지, 오수영 동지, 조영원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예, 이 한광상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뭐 숙청됐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금고지기를 하면 노동당 재정격리부장이잖아요. 그 정확히 어떤 인물입니까? 네, 가장 그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자신의 금고를 맡긴다 이런 속설로 밀어봤을 때는 네. 북한이란 체제에 있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 또는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은 가장 그 사람을 이 지도자가 신뢰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한광상 그 재정격리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일단 벼락 출세를 한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광상이라는 인물이 북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불과 2010년도 1월에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묘양산에 있는 향산 호텔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그 호텔에서는 청년 기동 선전대 강연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 수행하는 모습이 노출이 되면서 북한에 이런 한광상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떤 사업장을 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당으로부터 이 자금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러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업 결정을 뒷받침하는 예산 지원을 했던 것이 결국은 한강상이었는데요. 한강상은 그만큼 김정은 제1위원장을 밀착 수행을 했었고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장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돈 문제를 맡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3월 달에 이 한강상이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졌고 예. 김정은 곁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 포착이 돼가지고 결국은 또 숙청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다시 이제 19일 오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하 전동차를 이제 북한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시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건지함을 과시를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북한에서 리허설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네. 장례위원회의 이름이 한강상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상이 건재하다는 것은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을 통해서 일단 확인이 됐었는데 예. 직접 김정은의 옆에서 수행하면서 이러한 건재를 과시한 것은 19일 날 있었던 지하 전동차 시운전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한강상이 김정은으로 곁으로 와서 또다시 이제는 그 현지 시찰을 곳곳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노동당으로부터 자금이 흘러가는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함으로써 굉장히 핵심적인 또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